지금까지의 분권은 분권도 아니고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연민적 분권이라고 했어요. 그저 나는 가난하다, 나는 배고프다 동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던져주는 동양적 연민적 분권이에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손을 떼라는 거예요. 지방의 모든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정책의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의 동전의 뒷면에는 책임이 있어요. 잘못된 정치인을 뽑아가지고 또 잘못된 정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파산한다. 그거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평에 대한 원칙, 감성이 강한 나라가 북유럽이죠. 20세기 말부터 상속세를 다 폐지해버렸어요.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전자라는 이 거대 기업이 1960년대에 종업원 한 20-30명밖에 안 되는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출발했어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10개가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탑5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속세라는 거는 그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게 서울에 집중되고 있고 지방이 붕괴되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이런 현상은 다 자발적인 현상입니다. 국가가 강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수도권 서울에 오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그 자체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곳의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지방이 소멸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방의 문제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서울에 오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지방도 스스로가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 일종의 자유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모든 게 중앙정부 하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되면서 사실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야말로 거지 상태의 대한민국을 중앙정부가 강력한 힘에 의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역의 문제라는 것은 전부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경기도 정부도 있고 뭐 경상도 정부가 있지만은 다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이지 지방정부라는 이 말 자체가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하면은 중앙정부 하나예요. 지방을 정부라고 안 해요. 지방에도 근데 실제 정부가 있지 않나요? 지자체 선거를 그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말은 지방정부를 안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 뭐 도시, 단체장, 강력도. 그리고 기초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군시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분권이 잘 돼 있는 서양을 보면은 시정부, 군정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단체란 말로 표현하고 있지 누구 하나도 태백정부라고 태백군정부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렇네요. 정부라고 항상 그건 중앙정부를 뜻하는 거예요. 네, 정부는 하나예요. 근데 왜 저는 평소에 생각에 뭐 지방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지방 나름대로 어떤 통치 체계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착시 현상이 있는 거네요, 그게. 전혀 그렇지 않고 그게 우리가 선진국을 봤을 때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이기 때문에 주 정부가 이제 합해가지고 연방 정부로 됐고 일본도 사실 그 지금 우리 현 정부 있잖아요, 현이 그 메이지 유신 전에는 번이었죠. 번은 강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번주가 서양의 영주 이상의 그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쇼군이 있었지만 실제로 자치권을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고 그런 전통도 없었다. 아예 없었죠. 네. 유일하게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이제 뽑게 됐죠. 그때 이제 지방의회도 생겼죠. 그러니까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테이프를 끄는 거예요. 지자체단체장만 이렇게 직접 선거를 뽑은 것이지 실제로 시스템은 전부 중앙에서 다 해버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방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지방 스스로가 정책을 펴고
또 필요할 때는 돈을 더 그러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모든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나가지고 있어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실제로 그런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뽑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거기서 지자체 선거를 하잖아요.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행정. 그러니까 네. 시민들의 일처리 같은 걸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주어진.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전부 중앙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자, 예를 들면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우리가 지방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방세 이렇게 하면 지방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금으로 생각하는데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으로 가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면은 재산세, 등록세 이런 거는 어떤 지방에서 필요해가지고 재산세를 좀 올리자 할 수가 없습니다. 아, 현재 한국 시스템에서는 못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IMF나 이 OECD 같은 데서는 그 세금이 중앙으로 가느냐 지방으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금이 지방에서 정책을 바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권한이 있어야지 지방세입니다. 권한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게 많은 돈이 지방에 간다 하더라도 그건 중앙정부세예요. 그래 보면 대한민국에는 지방세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위 이제 택싱 파워죠, 그죠? 입법할 수 있는 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앙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는 많은 돈이 필요로 하죠. 그럴 말은 뭡니까? 중앙에 가는 겁니다. 가서 동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또 이제 의회가 있잖아요, 그죠?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뭐 유치했다, 뭐 가져왔다, 돈 뜯어왔다. 전부 중앙에서 얼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분권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가가지고 자기 인맥해가지고 돈을 많이 뜯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정치인들의 역량이 주민들한테 호소되는 이거는 잘못된 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지방자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금하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 의원들하고 다 성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정책이나 재정이나 전부 중앙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이 필요한 모든 재원은 중앙에서 다 허락하여서 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분권이 없는 상태는 분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권하면 이제 몇 가지 요소로 나뉘지는데 지금 정치 분권 이것은 우리나라는 정치 분권 돼 있죠. 지자체 단체장하고 의원들 지방 의원들을 이제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뽑기 때문에 그런데 재정 분권, 뭐 세입 분권, 세출 분권 그리고 정책 분권 이런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진국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말은 분권 지방자치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한 전체를 100으로 보면 5 정도 한다고 한 5 내지 10 정도 한다고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다 소위 말해서 해 줬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를 지났다 이게요. 지역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어요. 지역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중앙에서 다 이렇게 거지 동장 던져주듯이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대한민국의 지금 수준에 비해서는 절대 제대로 이 제대로서 정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죄송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한국이 성장하는데 지금까지 산업하고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그 강력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어느 정도 좋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 성공했지 않습니까? 80년도 채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 모델이 좀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니까 지금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 그 지방 소멸 문제 그리고 서울로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거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그럼 이해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지방에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기초자치단체 우리가 지방 가면은 군 단위 있지 않습니까? 다 합해보면 한 240개 됩니다. 240개가 과연 필요할까요? 과거 우리가 전화 전보로 행정하는 공공행정하던 그 시스템이 지금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게요.
강원도 예를 들면 강원도 인구가 150만이에요. 근데 시군이 18개예요. 과연 필요할까요, 이렇게? 근데 인구가 소멸된다면은 우리가 기업도 나름대로 기업의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기업이 M&A를 하잖아요. M&A는 자생계로 살기 위해 하죠. 누구 해라는 것이 아니고 기업 스스로가 적으면은 서로가 M&A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덩치 키우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우리는 가난하다, 배고프다 이거 손 벌리면은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방도 지방에 대한 어떤 자유를 줘가지고 정책의 자유를 줘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A라는 군하고 B군이 합하게 하고 C라는 군이 합하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자체적인 노력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든 용어가 지금까지의 분권은 분권도 아니고요. 아니고 뭐 중앙정부 중앙집권적인 이런 분권이고 조금 이래 뭐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연민적 분권이라고 했어요. 연민적 분권. 그저 나는 가난하다, 나는 배고프다 동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동양하듯이 던져주는 동양적 연민적 분권이에요. 자, 이제 거기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손을 떼라는 거예요. 지방에 모든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정책의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 자유는 그냥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은 자유의 동전의 뒷면에는 책임이 있어요.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방 정부. 근데 일단 지방이라고 말하면 그 어감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벌써 이 지방이란 말이 오염이 돼버렸어요. 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이 지방이냐 물었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마 서울이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미 지방이란 말은 수도권과의 대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서울 정부는 지방 정부냐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띵 해요. 지방은 아는데 중앙 정부는 아니잖아요. 뭐지 하면서 띵 하고 생각해요. 서울은 지방이에요. 서울 정부도 지방 정부예요. 서울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지방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이란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지방으로 했는데 그게 로컬에서 나왔나 봐요. 로컬이죠. 로컬을 번역을 이제 지방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지방이라는 개념이 수도권과의 대치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 대학 이러면은 수도권에 벗어난 대학 이걸 지방 대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용어가 이렇게 한번 뒤틀리고 나니까 분권도 어떤 형태로 간가 하니까. 항상 수도권하고 지방 간에 투쟁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에 많은 시군, 인구 소멸하고 많은 문제가 많죠. 왜 이러냐? 전부 수도권에 다 뺏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인재도 그렇고 자본도 그렇고 다 수도권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 사는 거는 너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수도권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좌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보는 눈이에요. 제로섬이에요. 좌파들은 모든 거 경제 현상도 그렇고 모든 현상을 제로섬으로 봐요. 내가 못된 것은 잘된 누군가가 날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모든 문제는 수도권에서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거의 30-40년 동안에 우리의 머리를 지배했어요. 자, 그럼 뭡니까? 항상 어떤 정권이 들어왔든 간에 논정책은 수도권 억제예요. 수도권에서는 대학은 인원을 규제하고 기업이 들어오려면 많은 규제하고 자,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말도 그렇죠. 나오는 거잖아요. 30-40년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오히려 뭐 수도권이 더 강화됐죠.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경제라는 것은 제로섬이 아니에요. 서로 상생하고 경쟁하면서 상생하는 게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자유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자원의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행정적인 면에서는 제로섬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지역에 동시에 두 명이 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 나 서울에 일자리 기회가 많은 것 같아 하면서 서울로 이사를 가면 부산에 있는 인재는 한 명 없어지고 서울에 인재가 한 명 생기는 거잖아요. 돈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이 행정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그
쟁탈전이 있지 않을까요? 쉽게 그러니까 말하면. 그 자체도 이제 크게 위에서 중앙정부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에요. 지방에도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지방은 손발이 묶여 있다. 그렇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군을 저금이나 합하는 건 합하고 또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은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건 중앙정부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인데 중앙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을 줄 수가 없는 게 모든 지역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지방이 공통으로 가는 거예요. 지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성이 다 달라요. 제주도 다르고 강원도 다르고 충청도 다 달라요. 다 그러면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거 그거는 중앙에서 몰라요. 지방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경쟁을 하겠죠. 충청도하고 강원도하고 경쟁하고 충청도하고 경북하고 경쟁을 하겠죠. 거기서 바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도 발전하는 거고 그게 곧 대한민국 발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정책은 어떤 부분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경쟁을 하면 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대한민국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 자체도 말이죠. 각 지역이 어떤 그 일종의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장점이 있느냐 하는 지역이 잘 알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설악산에 케이블카 놓는데 41년이 걸렸어요. 설악산에.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41년 걸렸어요. 설악산에 케이블카 놓는다 할 때 엄청난 반대가 아마 그거는 우리 일반인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특히 이제 환경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40년이 대청봉 그 옆에 그 대청봉도 아니에요. 그 옆에 했는데 우리가 이제 스위스의 대표적인 상품은 알프스예요. 그런데 알프스 산에 케이블카가 500개 있어요. 우리가 스위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을 갑니까? 엄청납니다. 그 스위스에서의 그 관광 수요라는 그 관광 이 수익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설악산이나 이런 산 보면은 우리 뭐 조금 규모는 작지만은 굉장히 수려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건장한 20, 30대가 그냥 등산할 수 있는 그런 산을 가게 되면은 그 수요는 굉장히 한정적인 거예요. 우리도 왜 알프스 같은 그런 이 케이블카를 왜 못 놓냐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환경체에서 묶여 있고 산림청에 묶여 있고. 그러면 설악산에 있는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해도 중앙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다 허락을 해야죠. 산림청 받고 그거 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비단 이제 설악산 예시를 말씀해 주셨지만 전국에 뭐 수없이 많겠네요. 뭐 그런 계류돼 있는 상태가. 모든 정책은 예를 들면 이제 많은 지방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많아요. 어떤 물하고 관계있다는지 산하고 관계있다는 것이 전부 다 그거는 환경부, 산림청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케이 안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기업을 유치한다. 이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도 전부 다 모든 부서 규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해결하는 건 중앙부서의 남자 승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그 중앙부처의 규제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니까 제가 이제 강원도의 강원연구원장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봤는데 말이에요. 강원도가 특히 환경이나 안보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심해요. 이제 규제가 예를 들면 환경 때문에 규제하고 또 안보 때문에 규제하고 뭐 때문에 규제하고 그 하나하나 규제한 이유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다 이유가 있어요. 딱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 규제한 그 지역의 면적 토탈 썸하고 전체 강원도 면적하고 해보니까 규제 면적이 5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블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10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 규제가 겹겹이 쌓여가지고요. 그렇죠. 안보 규제 하나 하고 환경 규제 하나 하고 고도세양 규제 하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자 이런 규제 첩첩 규제에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스위스나 인도 가면은 환경정책이나 교육정책 같은 거는 중앙정부에 가서 소위 말해서 장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부서가 없기 때문에. 환경이나 교육 같은 건 지방에 다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경상도 환경 장관, 충청도 교육장관이 돼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중앙정부라는 것은 외교, 안보, 뭐 국방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과 관련돼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지방에서 책임지고 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다 했는데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이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까지 왔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좀 왔기 때문에. 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그 수명이 다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 각 지역마다 중앙 정부에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항상 중앙 정부가 나름대로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는 이런 형태예요. 동정이에요. 이런 형태로는 모든 지역을 중앙정부의 어떤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나눠주는 이런 거는 전부 지방으로 다 독립권을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책도 자유를 주고 그다음에 자유에 대한 책임도 지역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파산하면은 그 지역 망하는 거예요. 그 파산까지 하도록 하라. 그렇죠. 모라토리엄 같은 거 선언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대표적인 뭡니까? 우리 미국의 디트로이트. 그죠? 그 지역은 파산했어요. 일본도 파산한 지역이 있어요. 자, 책임이라는 것은 만약에 잘못된 정치인을 뽑아가지고 또 잘못된 정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파산한다. 그거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분권을 가자는 건데 그게 바로 선진국의 분권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분권이에요. 그럼 파산하고 그 파산한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네요. 한번 파산하면 그 다음부터 주민들은 레슨을 받는 거예요. 디트로이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보면은 상당히 이제 IT를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뜨는 지역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한번 그런 레슨을 받아보면은 또 기업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 벤츠나 이런 젊은 기업인들이 보면 한 번씩 다 망해봤잖아요. 망해본 기업이 미래가 더 밝은 거거든요. 똑같아요. 지역이랑 지금까지는 모든 지역이 중앙정부에서 다 해줬어요. 그리고 아쉬운 소리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가가지고 전부 아쉬운 소리만 하는 거예요. 또 망하려고 하면 또 정부가 또 손을 뻗어서 구제해주고 그렇잖아요. 다 해주고. 지금 현재 한국 구조상에서는 지방 정부가 망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면 돈을 더 많이 줍니다. 망하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240개 사실 240개가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은데 저는 한 50개 내지 60개로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IT라는 이런 기술 개발 이런 걸 통해서 공공행정도 상당히 축소될 수 있거든요. 그 범위라는 것이 그렇게 받을 때 그런데 그거는 누구 하나 할 수가 없어요. 다 자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시장 자리 날아가고 군수 자리 날아가고 거기에 따르는 자기 기득권이 있잖아요. 다 날아가기 직업이 때문에. 있고 직업으로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지방끼리 예를 들어서 소득세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소득세 아니면 법인세 또 뭐 최저임금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좀 경쟁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조직 경쟁인데 말이에요.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이제 연방세죠. 우리 좀 국세고 거기에 이제 또 일부분이 이제 줄세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요. 소득세, 뭐 법인세, 국세가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또 지방세. 내 말 지금 현재 지방세가 아니고 지방 정부가 나름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이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말이에요. 경쟁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해요. 그런데 시장 경제의 핵심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 경쟁이라는 메커니즘이에요.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 모든 사람을 나중에는 다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이 문제도 자유를 준다는 거는 그거는 곧 다른 말로 하면 경쟁하게 하는 거예요. 경쟁이라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지 중앙정부는 필요가 없어요. 경쟁이 있으면은. 경쟁이 있어야지만이 각 지방마다 도대체 내가 저 옆 지역, 더 옆에 지역보다 뭐가 더
더 이게 더 좋은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말서 이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우울한 그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뭐 대박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나 고민하게 된다고요. 그 지역의 정책 결정자들이요. 그렇죠. 그럴 때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보면은. 예?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는 법인세, 특별히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게 전 국민이 다 똑같잖아요. 뭐 전 국가적으로 똑같은데 뭐 서울에서 상속세가 예를 들어서 뭐 40%인데 부산에서 상속세를 없앴다. 그럼 사람들 다 부산으로 갈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근데 실제 지금은 부산이 그렇게 못하니까 다 싱가포르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다 떠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원연구원장이 있으면서 조금 강하게 제안한 게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라는 거는 특히 굉장히 국민들 감성에 민감한 세목이에요. 정말서 이제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가혹하게 매기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런 좀 패단이 있는데 또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걸 좀 배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대한민국 전체로 상속세를 어떻게 인하하든지 폐지는 못하기 때문에 강원도만 해보자 이런 거예요. 강원도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기업들이 강원도 올 거예요. 그렇죠. 예. 많은 개인들도 강원도로 이사 갈 것 같아요. 갈 거예요. 주소 다 강남에서 강원도로 갈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옆에 충청도 가면 있겠어요? 왜 우리는 왜 안 주냐? 그러면 충청도도 다시 또 그걸 낼 거예요. 또 경상도 그걸 낼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한 20, 30년 지나면은 대한민국에 상속세가 없어질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방향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로 이게 또 경쟁에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이제 뭐 최고 지도자가 상속세를 뭐 이렇게 폐지 내지 인하하려고 해도 국민 감정 때문에 못하면은 지방에 우선권을 줘가지고 한번 해보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체 경쟁 메커니즘이 해가지고 전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키는 경쟁인데 경쟁은 정책으로 경쟁하는데 정책이 경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세 경쟁이에요. 세금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미국에 보면 지난 팬데믹을 이후로 그런 식의 경쟁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그렇죠. 뭐 게빈 뉴섬 같은 사람이 계속 공장 같은 것도 뭐 텍사스로 뭐 이렇게 이동 못하게 하고 가동 못하게 하고 하니까 뭐 테슬라라든지 유망 기업들이 많이 텍사스로 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델라웨어가 원래 기업들의 천국이었는데 제로죠. 지금 뭐 델라웨어가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인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델라웨어에서 본사를 빼가지고 텍사스나 플로리다 이런 데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 굳이 중앙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은 voting with the feet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발로 투표한다. 그러니까 뭐 손으로 투표하기 전에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과 거주권과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그냥 옮겨버리면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미국을 이렇게 발전시켜온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미국 대법관 그 루이스 브랜다이스라는 사람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각 주가 하나하나가 민주주의의 실험실인데 그게 미국을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다. 뭐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세 경쟁이 나타나는 것이 발로하는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옮겨가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옛날 뭐 스탈린이나 이래 있을 때는 거주 이전이 제약되기 때문에 정부가 다 뭐 이렇게 할당을 해주지만은 지금 다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텍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옮기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인간의 어떤 그 행태, 행동을 알면서 세금을 이렇게 올리는 거는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세금이라는 게 이 지방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방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의 자유를 주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이론, 용어 전부 좀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까요? 예를 들면 생각해 봅시다. 법이 미국에서 연방법을 이제 페더럴 러예요. 페더 연방법. 그러니까 미 의회에서 이제 방망이하면 페더럴 러가 되죠, 그죠? 그러면 하여튼 텍사스 주에서 텍사스 주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은 텍사스 러예요. 똑같이 텍사스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통과하면 법률이에요. 그런데 경상도에서 통과하면은 조례예요. 벌써 무게감이 다르네요. 조례예요. 미국에서 보면은 연방법, 주법, 수평경계예요. 그 스테투스가 이 위상이. 그런데 우리는 법률, 그다음에 강원도나 뭐 이래 이 도에서 하면은 조례예요. 지방 조례예요. 한급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는 예를 들어서 어겼을 때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구속이 있는데 그는 이제 처벌하는 그런 부분은 또 중앙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 처벌에 대해서. 예, 처벌이 되는 거는 처벌법은 또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나 검찰에 기소돼서 처벌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져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건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법이 맥은, 아니고 그냥 조례다. 조례다. 이름 자체가 법이 아니고 조례예요. 한급 밑이에요. 그러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정부는 정부가 아니에요. 기초자치단체예요. 이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에 이 지방의 구는 지방자치단체예요. 단체예요. 단체. 우리가 무슨 어떤 시민단체처럼 단체예요. 단체. 파블릭 이 정부가 아니에요. 이 용어도 법적인 용어예요. 이걸 다 바꾸자는 거예요. 이제 청주정부, 그죠? 태백정부, 군정부 이런 식으로 다 바꾸고 지방에서 만든 법률도 예를 들면 춘천시 법률, 태백시 법률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해야지 뭔가 좀 이래 이 용어에 있어 가지고 수평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것 중앙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거의 7, 80년 동안에 그냥 고착되어 있어요.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전부 중앙에 남들이 컨트롤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내가 제 책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지방 재정 자립도라는 말. 중앙에서 항상 지방이 나는 열악하고 또 지방이 제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거예요. 전체 뭐 평균 한 50% 되고 어떤 이 시골에 이래 가면은 뭐 20-30%밖에 안 되는 10%밖에 안 되는 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말이에요.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은 중앙에서 재원을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전 재원으로. 그러면은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야 되겠죠. 더 떨어지죠. 부모가 자체 재원해서 중앙에서 이전하는 게 들어가고 분자가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돈을 더 주면은 자립도는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누군가가 굉장히 교활하게 중앙에서 지방을 억누르게 만드는 지표 같대요. 사실 이런 지표는 전 세계에 사용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에서도 이 지표를 이용하죠. 우리가 지방 재정 자립도가 예를 들면 30%밖에 안 된다.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달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35밖에 안 된다. 돈 달라. 돈 주면은 31% 된다고. 또 돈 더 주면 25% 된다고요. 이게 무슨 분권이라는 그런 우리 방향성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쇼죠. 그럼 실제 원장님 보시기에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일단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방의 재정 자립도라고 공식적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그거밖에 없는데 실제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 정부들의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광역시부터 시작해보죠. 평균치가 이제 한 50%는 되고 50%. 그리고 이 배려시 굉장히 심하다고요. 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면은 일단 돈을 쓸 때 내가 얼마 버느냐를 먼저 생각하면서 쓰겠죠.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죠. 먼저 돈을 얼마 버느냐를 생각하면서 지출을 결정하는 거겠죠. 공공부문은 안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 쓰던 게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오는 거는 그냥 뭉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다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컨트롤 하에서
지방을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또 중앙 입장에서도 좋아요. 보면은 지방에서 그냥 돈 문제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지 정책의 자유를 달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런 부분 분권에 대한 어떤 진전이라든지 구체화되는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요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강력 이 시도 합하는 거 있죠. 옛날 뭐 오래전에 부울경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이번에는 또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는 또 뭐 강주, 뭐 전남, 그리고 뭐 대전, 충남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규모만 덩치만 키우자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장하고 있는 자유분권의 핵심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러면 그 바운더리가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합하면 돈 더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니까 주황의 힘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분권에 대해서 지금 선진국의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디자인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용어, 이론 이런 게 전부 중앙 집권적이고 중앙 컨트롤적인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빨리 좀 헤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어도 자유분권이라는 말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를 깨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깨어져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80년 가까이 우리가 너무 중앙에 의존하는 이 패턴에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지식도 잘 없고 또 지방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 지방 정부도 M&A 해야 된다고요. 이는 엄청난 그 정치적인 어떤 이 반발이 들어올 거예요. 이걸 이제 나름대로 스무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십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정말 시급한 게 한국 사람들이 떠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이민을 많이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특별히 이민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이민을 가는 거지. 그런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사람들이 떠나는 걸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 통계를 보면 이민자 중에는 상당 부분이 고학력자 그리고 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해외로 가잖아요. 뭐 싱가포르, 두바이, 뭐 호주, 아까 말씀드린 미국 이런 나라로 지금 다 가고 있죠. 근데 이 지방 문제, 특별히 상속세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내가 돈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세대를 통해서 돈을 읽었는데 그걸 이제 자식들에게 좀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세금을 거의 50% 이상 떼이게 되는 그런 뭐 잔인한 세율을 지금 우리 한국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제 뭐 선진국 문턱에 갔는데 더 이상 성장하기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별히 증여세도 그렇고요. 네, 상속세 증세 이제 같은 거거든요. 네. 같은 이제 그 테두리 안에 있는데 이게 심각한 게 이 대한민국만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만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이 OECD 나라 중에서도 상속세가 높은 편인가요?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요. 우리가 명목적으로 보면 이제 일본 그 다음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그 할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대주주 할증까지 생각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학자 시절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래 형평에 대한 어떤 그는 그 원칙 감성이 강한 나라가 북유럽이죠. 스웨덴, 노르웨이, 뭐 핀란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20세기 말부터 상속세를 다 폐지해 버렸어요. 형평을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형평을 대표적으로 만족시키는 세목이 상속세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 다 없애버렸어요. 그거 없어요 지금. 왜 없어요? 왜 그러냐? 아니 그 정도 높은 세율에서는 전부 밖으로 다 나가버린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고 야 이러다가는 잘 나가는 기업들 다 나가버리니까 상속세 없애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90년대 이렇게 이제 스웨덴이 이제 폐지한 게 200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이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도 이래 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폐지하면은 우파는 yes, 좌파는 no 할 거예요. 근데 스웨덴은 국민들이 좌파다고 하는 사람도 yes였어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과거 뭐 일종의 이제 그 폐쇄 경제. 우리나라도 89년대 이제 전 국민이 해외로 나갈 수 있었죠, 그죠? 그 전에는 뭐 미우나 좋으나 대한민국에 딱 이래 있어야죠, 그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개방 경제화돼 가지고 누구든지 다 나갈 수 있고 해외 영도 나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어떻게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그는 형평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 북유럽과는 다 없애버렸는데 대한민국은 그거 아직도 21세기 들어와서도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지난 정부 때 뭐 조금 이렇게 완화한다는 그런 분위기만 좀 있다가 뭐 전혀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없었어요. 않았죠. 네. 없고 지금 이 정부에서는 기대할 수 없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려하는 투표처럼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미 지금 뭐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있어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있죠. 맞아요.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죠. 지금. 네,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소 잃고 애완가 고친다고. 빨리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좀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유층이에요. 부유층인데 우리가 뭐 부유층은 뭐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은 다 그런 게예요. 누구나 부유층이면 처음부터 부유층입니까? 다 가난하게 살다가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다 부유하게 또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이끌고 그렇게 열심히 이런 부를 잃었는데 50%를 똑 떼가지고 그 정부가 뺏어가는 걸 보면 연락이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면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재산권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데 왜 안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뭐 한 세대면 50%인데 이제 그 두 세대를 넘어가면 손주 세대로 가면 이건 25%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 차원은 괜찮은데 그게 기업일 경우에. 기업들도 한국은 상속세가 굉장히 세죠. 그렇죠. 살인적이죠. 그렇죠. 사실. 바로 이거예요. 개인의 같은 경우는 개인의 부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은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은 그 기업의 소유주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기업하고 관련돼 있는 종업원, 기업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 큰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형태인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보면 이씨 집안, 정씨 집안, 그냥 뭐 재벌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시장경제 핵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경제란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기업경제예요. 기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유럽 국가에도 딴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 나가는 거. 기업의 상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상속세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야지 기업이 영속성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이 존재해야지 그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고 상속세라는 게 어떤 그 한 개개인의 어떤 부인은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된 기업이 몇 대 이렇게 영속해가서 상속하면서 큰 기업이 돼가는 이런 것이 가능하게끔 지금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전자라는 이 거대 기업이 1960년대에 중소기업으로 출발했어요. 종업원 한 20-30명밖에 안 되는 대구에서 중소기업으로 출발했어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그 신화가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10개가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탑5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속세라는 거는 그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뭐 트럼프 효과도 있겠지만은 뭐 대기업에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하는 이러는 게 있는데 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대한민국 지금 이런 정책 하에서는 공기업하고 중소기업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어딜 못 가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중소기업은 안 가려고 안 하잖아요. 가려고 하겠죠. 가기 싫어하죠. 거기서 일하기 싫어하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som에서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우리 역사가 이제 굉장히 긴데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진 게 지금 8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역사가 없어요. 없는 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짧은 기간 내에 이런 선진국 온 거는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 자체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았어요. 시장 경제에 대한 이 메시지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용어 자체도 말이죠. 자본주의 뭐 시장 경제 헷갈리지 않습니까? 있는데 시장 경제라는 것이 왜 한 개인을 잘 살게도 만들지만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 세금을 우리가 부과했을 때 어디 이시집안 정시집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이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근데 한편으로 원장님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는 일단 60년대 70년대까지 국가 주도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들을 많이 후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울산의 부지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라도 같은 데도 그 화학공단 같은 거 지을 때 실제 국가적인 차원의 입김이 많이 개입을 해서 그 소위 말해서 재벌 가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초기에 투자할 때는 그 도움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관점에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용한 자원이 별로 없었어요. 자, 이러면 100이라는 게 있었으면은 그래서 이제 질문을 또 드릴 텐데 사람들 마음속에 그 부채의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힘들게 일할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쉽게 말해서 몰빵을 해줬는데 그 몰빵의 혜택의 당사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좌파 사람들 속에 있는 좀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재벌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부채의식을 느껴야 돼. 이런 정경유착에 대한 어떤 그 값을 이제는 좀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이제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쉽게 해가지고 지금 잘 나가는 기업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 많을걸요. 웬만한 저 청년도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을걸요.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 완전히 또 최고가를 갱신했더라고요. 한 기업이 잘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그 종업원들. 그죠? 주식, 삼성전자 주식 저 이시집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얼마 안 된다고요. 대부분 국민들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국민연금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해가지고 그렇처럼 한 기업이 잘 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어떤 그 집안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라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성장한 배경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 맞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경유착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기업이 있는데 잘하는 기업을 밀어준 거예요. 잘하는 놈 골라서 더 밀어준 거예요. 그때 박정희 정책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바로 놀라운 그런 게 많은데 말이에요. 지금은 중소기업이고 조금 가난하고 이러면 돈을 더 주게 돼 있죠. 잘한다고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무드는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정부의 재원이라는 것은 복지 차원의 이익이 강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말이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이지만은 시장경제 체제라는 이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업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기업이 없어요. 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기업이 일어나게 하려면은 잘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물론 재원만 많으면은 모든 기업이 다 해줄 수 있죠. 근데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다 밀어준 거예요. 그 특정 기업도 어떻게 인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몰아준 거다. 근데 그게 또 실제 증명이 됐잖아요.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 기업이 되죠.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이 설립자라든지 현대 설립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해안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메커니즘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뭐 혜택을 뭐 골고루 나누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삼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통해 보면은 삼성 출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과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삼성 주식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 삼성구식 한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요새 굉장히 뭐 이 얼굴에 미소 띈 사람 많을 걸요 아마. 혹시 원장님도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있어요. 뭐 더 좋은 투자처가 있으신가 보네요. 근데 하기야 그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만 밀어준 게 아니잖아요. 삼성뿐만 네, 아니고 수없이 많은 기업들을 많이 밀어줬을 텐데 그 중에 왜 하필 삼성이 잘 됐는가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도 좀 이 부분은 이제 잘 타치를 못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기업의 역할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매체고 기업가 역할이에요. 정말 이제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이분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뭐 정부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 기업가 정신이 대단한 거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영에 대한 어떤 이 스킬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떤 유전자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도전 의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우리는 지금 우파 진영에서도 어떤 이승만, 박정희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업가의 역할, 기업을 종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재원을 몰아줬기 때문에 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 몰아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지금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다 보면 이 두 기업가의 위대한 어떤 그 스킬 이 부분 또 계속 연구가 되어지고 이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된다고요. 혹시 기업가의 그 유전자적인 요소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유전자라고 하면 뭐 타고난 기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떤 부분에서 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제 이 MBA나 N대 보면 기업가 정신 코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기업가 정신을 100% 전부 다 분석이 가능하면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기업가 정신 MBA 코스에서 이야기해주는 대로 하면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MBA에 통해서 주어지는 과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따라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미 다 해본 것들이잖아요. 해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뭐 조금 어렵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하예크가 이야기한 지식의 문제예요.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지식. 다 분석하고 수식으로 표현하고 통계로 하고 이는 설명할 수 있는 지식도 있지만은 설명하지 못하는 지식. 이 지식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암묵적 지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업도 똑같아요. 보면은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하죠.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조깅했다는 이런 걸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강인한 체력과 어떤 도전 정신이 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럼 뭐냐? 말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아느냐? 결과로 알잖아요. 결과로 성공했잖아요. 현대자동차 성공했고 삼성전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장을 펴야 되죠. 혹시 원장님 그 안나 카레리나 아세요? 네, 톨스토이 책 보면 네. 그 첫 문장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행복한 집은 다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집은 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팔란티어 창립자인 피터 티엘이 이제 자기 그 창업가 강의를 하면서 기업에서는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패한 기업들은 다 거의 비슷한 이유로 실패하는데 성공하는 기업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박 터져 있다는 것은 전부 다 남들이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하면은 그 자체가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더 심해지고 그런 것인데 완전히 새로운 걸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생각하면서도 대박을 터뜨리고 이런 것도 전부 새로운 거예요. 저는 기존에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또 다른 뭔가 조금 다른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이디어고 이런 것이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가 많이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하나가 아니고 10개가 되면은
사실 지금 뭐 이런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 이런 것도 풀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 제도적인 거, 상속세 문제인 거 다 풀어야 되는 것인데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이 기업을 보는 인식, 기업가를 보는 인식. 우리는 기업가들에 대해서 박수 안 쳐요. 보면은 뭐 부모 잘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꿔주는 거는 기업가들이에요. 우리가 뭐 위대한 음악가, 위대한 미술가, 이 작가를 굉장히 높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분들이 우리 삶에 준 거는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음악 저 시간 날 때 음악 들을 때 1시간 정도 줄 수 있고, 그죠? 그림도 이래 걸어놓으면은 뭐 그때 좋겠죠. 기업가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냉장고를 만들어줬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냉장고 기업가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지금 IT, 핸드폰, 스마트폰 다 기업가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탁기는 또 여성들을 가사노동에서 다 해방했잖아요. 해방된 거예요. 그게 다 기업가가 해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데 기업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업가를 굉장히 다른 어떤 예술가나 이런 게 비해서 좀 가소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한국에 왜 그런 풍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역사가 없죠. 기업에 대한 역사가 없고 가장 큰 거는 조선의 성리학이었죠. 그러면은 조선의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체계가 뭡니까? 산업공상. 산업공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선비사자고 산업공상. 상이 이제 상인들 기업가 아닙니까? 보면은 장사치다 뭐 이런. 그렇죠. 그게 뭔가니까 제일 선비사자라는 것은 이게 왜 밑 위에 있느냐?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데 그예요. 공익을 추구한데 그예요. 보면 앉아가지고 그냥 뭐 어전 소리하고 공자왈명 하잖아요, 그죠? 상은 사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사익은 이거는 짐승행위예요. 이거는 인간은 이 성인들은 자고로 이런 사익에 대해서 무시하고 공익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뿌리 깊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지만은 60년대, 7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뭔가 좀 이제 부모님이 자식 공부 잘하면은 무조건 고시 봐라. 고시 보고 법대가 남바 1위 했어요. 그래서 관계로 가는 거, 공무원 되게 하는 거 있는 것이지. 그게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요새 이제 새로운 MZ 세대는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 바람직해요. 자연스럽게 저는 굉장히 요새 MZ 세대 굉장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증은 대한민국 신분증이지만 주민등록이지만 머리는 제가 볼 때는 한 80%는 아직까지 조선 사람이에요. 위기 질서라든지 충효에서 충은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죠. 그래도 아직 지방 가면 충이라는 말 많아요. 보면 충효 적인 게 많아요. 효 아직도 작동. 그 효를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아직 작동하죠. 또 장유유서 작동하잖아요. 그죠? 아직 작동하고. 어디 이사회 같은데 보면 이사장 가장 그 분야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이사장 해야 되는데. 제일 연장자가죠. 또 연공서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막 그런 것들. 연장자가 그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사장을 맡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주민등록증 다 이렇게 가지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이사장 시키잖아요. 네. 그 뭐 한국에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말싸움 하다 보면 이 새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너 몇 살이야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바로. 또 신문기사 보면은 뭐 임명직 넣으면 갈로 해가지고 나이 적어 있어요. 서양인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게 해외 언론에서는 그걸 못 봤어요. 없어요. 나이는 나이를 이야기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항상 갈로 해서 나이를 적잖아요. 어떤 위원회 가보세요. 항상 보면 이름 옆에 항상 갈로 해놓고 나이가 있어요. 아직도 그게 작동하고 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자유분권과 지방자치, 사실 오늘 이 책 얘기를 상당 부분 지금 대화를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결국 이 본질은 일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 맞아요. 네. 맞아요. 지방에 많은 문제라 우리가 이제 지방에 어떤 뭐 소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뭐 주장하는 것이 돈 달라 이런 것인데 돈 주면은 다 그 헛돈이에요. 보면은 지방이 살아가려면 핵심이 일자리예요. 일자리 어디서 노느냐?
기업에서 노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지방 살려면 기업을 유치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서 살린 지역들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마곡 지역도 이제 이야기해놓고 이래 해놨는데 뭐 최근엔 용인이 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때문에. 맞죠. 그리고 이제 지역에 그러니까 애 요새 안 낳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0.7, 0.8 이렇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1.0을 넘는 데가 평택이에요. 왜?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소멸한다 해가지고 중앙에 돈 벌리는 것이 정석인 이런 풍토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기업을 유치하게끔 지방마다 또 지방 유지가 있고 지방 나름대로 토 세력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 연결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듣고 올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좀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게끔 자유를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그 뭐 법인세 같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평택에 법인세 우리 10% 하겠다. 근데 갑자기 저기 뭐 전라도 광주에서 우리는 법인세 그러면 제로로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지방도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이란 말 안 쓰고 지역이란 말 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이란 말이 이미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도 정책으로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분권이라는 거예요. 자유분권. 근데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굉장히 미국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기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사실 유럽만 해도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 가보면 그 빌리언에어들이 다 숨어 살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독일의 빌리언에어들은 어떻게 살까. 근데 주말 되면 어떤 별장 같은 거 모아가지고 거기서 조용히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차 마시고 와인 마시고 얘기하다가 이제 평상 일상을 살아갈 때는 아주 조용히 맞아요. 티를 안 내고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티를 내면 그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유럽에도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맞아요. 특히 프랑스는 더하죠. 프랑스는 더하죠. 더하는데 맞아요. 유럽은 역사가 몇백 년, 천년 이래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쭉 일종의 이제 뭐 이 진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대한민국 만들 때부터 미국 시스템이 들어왔죠, 그죠? 시스템이 들어왔고 지금까지는 아예 지역의 개념이 없었어요. 아예 없어요. 학교도 그래요. 아예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나름대로 도입을 해야 되느냐? 결국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택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요. 개개인에 대한 선택을 존중해야 되듯이 각 지역마다 원하는 그런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자유 철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뭐 이래 분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상적인 백그라운드는 존 로크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존 로크가 어찌 보면 이제 미국의 헌법의 기초가 됐잖아요. 미국 헌법이 나오는 그 많은 문구는 좀 존 로크 사상을 그렇게 뺏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에서 미국의 지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 미국은 소위해서 중앙 정부보다 지방 정부가 먼저 생겼잖아요. 스테이트가 먼저 생겼죠. 먼저 생겼죠. 네. 13개 지방 정부, 주 정부가 모여 가지고 야, 중앙 정부를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서로 고민했잖아요. 근데 가장 놀라운 게 만들면은 틀림없이 우리를 간섭할 건데 이거를 만드는 게 좋냐 만들지 않는 게 좋냐 해가지고 엄청난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페더럴리스트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래도 만들면 안 된다. 만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이것이 마이너스 된다고 이제 주장한 사람이 그 유명한 이제 조지 메이슨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역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다 해왔는데 우리는 중앙정부 하에서 이렇게 이제 왔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지방을 흉내만 지고 이제 1995년에 문의만 선거만 딱 돼 있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느냐? 없는 데서 도입할 때는 그죠? 그 복잡한 유럽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나라마다 다 달라요, 유럽은. 근데 미국 어차피 우리나라가 만들 때부터 미국의 시스템을 많이 우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시스템도 미국의 그 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는 것이 딴 거 아니에요. 자유와 책임이에요.
책임지는 지역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유는 줄게 책임지는 지역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뭐 240개 이건 작동할 수가 없죠. 240군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재원 크기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정책 실패할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그러면 정책적으로도 파산하든지, 아니면 다르게 또 정책에 또 이렇게 세금을 좀 더 걸어가지고 하든지, 그는 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질 자유. 근데 그런 책임이 있으면 확실히 포퓰리즘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바로 예요. 네. 바로 예요. 지돈 쓰는 거니까. 맞아요. 지돈 쓰고 잘못해서 파산하면 맞아요. 누가 그걸 하고 싶고 하겠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파퓰리즘도 아니고 그냥 거지 흉내예요. 내가 더 가난하다는 컴피티션이에요. 아까 우리 조세 경쟁했잖아요. 지금은 거지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열악하라는 그거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 자기 권한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지금이 훨씬 낫지. 그러니까 이제는 판을 바꾸자는 거예요. 판을 바꾸려면 이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가 낸 이유가 마침 또 올해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는데 사실 분권의 이 정책 이슈는 좌파들 이슈예요. 지난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해가지고 분권 해가지고 대통령 소속 조직도 많이 만들고 이랬는데 거기서 이야기한 좌파들의 분권은 전부 투쟁적 분권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못 사는 거는, 지방에 못 사는 거는 전부 수도권 때문이다. 서울 때문이다. 그 미움하고 질시하고 하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이 더 분열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질시하고 투쟁적인 이런 분권이 좌파적 분권 같으면은 우리 우파의 분권은 자유분권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유와 경쟁, 책임. 책임. 근데 이 책이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쉽게 써여 있어요. 이 전문적인 책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술술 읽히게 이렇게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근래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노 대표님이 그건 딱 집어주시는데 저는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학자로서만 있었으면은 뭐 이 일점 두께가 한 500배 이상 될 거예요. 각주 붙이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하게 하는 것인데 저는 어느 순간에 이제 대중과 국민들하고 나중에 소통하고 때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800이 아니고 100페이지, 이게 한 130페이지 될 거예요. 그리고 판액도 작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 2-3시간이면 금방 읽으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딴 건 모르겠지만 우파를 이야기하면서 지방선거 나오는 사람들 최소한 이 책을 한번 보고 나라는 거예요. 그러고 딱 점심값이에요. 13,000원. 여기서 설렁탕도 하나 13,000원 하잖아요. 점심값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보관하기도 좋고 이랬기 때문에 꼭 지방선거 나올 사람은 이거 정도는 읽고 그래야지 마이크 잡고 이야기할 때 뭔가 좀 이래 좀 우파적인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지 뭐 중앙에 가서 돈 뜯어오겠습니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제 우파를 이야기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 책을 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책 제목을 봤을 때는 좀 딱딱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뭐 조세 행정책인가 뭐 행정학 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 제목을 보고 자유분권과 지방자치 뭔가 이렇게 딱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많은 꼭 구매해가지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방분권은 근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좌파 이슈로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보수 진영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모르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때문인지 아니면 뭐 전통적으로 한국같이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지방분권 또는 뭐 지방자치라는 말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난 지방에서 토호들이 바로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유착을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군수라든지 아니면 농협 담당자 그런 데도 이권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금권 선거하면서 뇌물 먹이고 또 나중에 뭐 당선되면 이렇게 돈 주고 뭐 이렇게 청탁하고 하면서 지방의 부패가 오히려 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과연 한국에 적용됐을 때 미국처럼 그렇게 매끄럽게 이게 처리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원장님 그게 생각을 지금 가지고 우리는 계세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경쟁이 작동할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개념이 없어요. 아, 경쟁이 작동할 경쟁이 때. 작동할 때. 그러니까 그 모든 거는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렇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중앙에서 돈 다 주고 이럴 때면은 당연히 그런 게 일어나게 돼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돈은 풍부하게 오지. 거기서 서로 이제 나눠 먹고 지견 학연으로 나눠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 경쟁이 작동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파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레슨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한 20년 동안에 그 지역에 다시 경쟁하기까지 정치인 뽑을 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뽑겠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이래 사람 뽑을 때 생각 안 하잖아요. 보면은 누가 누군지 압니까? 뭐 대충 당 보고 뽑고. 제 생각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누군지 모를 거예요. 몰라요. 뭐 구의원은 말할 네. 것도 없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지역이 망하면은 그 지역의 정치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시장 경제도 지금 역사가 뭐 80년도 채 안 되듯이 민주주의 역사도 채 80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 시스템은 그것마저도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발전할 수가 없다. 발전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유분권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해도 좋다는 용기가 있는 지역만이 분권을 주장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그 자체의 소중함을 아는 지역민만이 자유분권을 주장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도 좋다. 이 자유가 없으면 차라리 망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지역.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유의 본질이죠. 그죠? 우리가 중세시대나 이래 보면은 유명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거. 똑같아요.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의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자유에는 한편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의 이런 뭐 신뢰라든지 실제 그 지방 선거 같은 거 있을 때 아니면 농협이나 지자체 선거 있을 때는 그 지역의 건설업자라든지 아니면 뭐 깡패가 동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유지가 실제 막 관건 선거를 하잖아요. 돈 몇십억 풀어가지고 이제 그 군수를 산다든지 매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제 당선된 사람에게 나중에 뭐 건설 허가권 같은 걸 받아가지고 한 몇 배로 재산을 불린다든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그 파악이 됐을 때 그걸 가열차게 또 비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언론들이 제 기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실명을 까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명예훼손이나 이런 법 때문에 이 비판을 자유롭게 못한다는 것도 이 민주주의와 이 국가 발전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지방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도 똑같죠. 보면. 한국은 정치인들이 고소고발하잖아요. 네. 저는 뭐 그거는 이제 미친 네.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한심한 짓이죠. 네. 정치인들이 자기 욕했다고 막 시민들 고소고발하고 하는 게 한국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진국에서는 정치라는 것은 근데 정책 경쟁이잖아요. 정책 경쟁. 근데 지금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정책 경쟁은 없잖아요. 전부는 뭐 사소한 뭐 이런 뭐 인간관계 털어지고 너 이랬지 않냐. 너 누구 파냐, 누구 줄 섰냐 이런 얘기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이유도 바로 그게요. 지방선거 같으면은 지방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분권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권. 그렇죠. 근데 분권이라는 말도 잘 안 쓴다고요. 기껏 해왔자면서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방자치 뭘 자치하냐는 거예요. 자치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테두리만 만들어준 거예요. 테두리만. 오케이 이거는 이제 A라는 지방자치 지역 테두리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자치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정책, 교육정책, 조세정책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맡은 건 중앙에서 맡고 지방에서 맡은 건 지방에 맡고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분권화거든요. 이것도 이제 영어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전부 다 decentralization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권이라는 건데 그래서 탈중앙화. 탈중앙화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무조건 뭐 지방에 다 가져오는 것이 또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원장님 어떤 부분은 중앙 정부 이 국가 정부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교, 국방 이런 거죠. 이건 당연히 그런 것이고 어떤 교육 정책이라든지 어떻게 뭐 미국 같은 게 대표적인 게 교육하고 치안이잖아요. 치안이고 환경, 특히 환경 같은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많은 지방에서 뭔가 스스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면 항상 걸리는 것이 환경 정책에 다 걸린다고요. 대한민국 모든 그 국토가 전부 규제도 다 돼 있어요. 어떤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 자연 환경이 대표적인 어떤 그 자기의 자산이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예? 왜 우리는 전 세계 스위스의 알프스를 보러 가는데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설악산 또 그런 또 시설 좀 해놓으면은 뭐 전 세계에서 올 수 있죠. 그죠? 설악산 엄청난 그 자산이에요.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외국인들도 설악산 가면 다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20대 30대 처음 해도 설악산 이제 못 간다고요. 밑에서 깔짝깔짝 있다가 이제 보고 뿐이지 산에 못 올라간다고요. 아 그럼 사람들 알프스 갈 땐 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케이블카 타고 실제로 제가 몇 번이나 가봤어요. 우리는 케이블카 하면은 왕복권만 있어요. 쉽게 가지고 편도권은 없어요. 그죠? 반드시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알프스로 가면은 편도권이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갈 때부터 자전거 타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거기에서 이 버스도 바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등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노선도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알프스의 이 노선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케이블카 노선이 있는 네, 거예요? 케이블카도 노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케이블카 하면은 야호하는 관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교통수단이에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교통수단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오만한 액티비티가 이런 저거 있고, 심지어는 알프스산에서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바를 봤어요. 술집을 봤어요. 거기서. 산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들 호텔도 많고. 맨 처음 와서 쇼크를 받았어요. 발상이 완전 다르네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경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이 쇼킹하게 본 것이 어느 곳에 가니까 산 위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그 학생들은 학교 통근입니까? 학교 갈 때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끝나면 케이블 타고 내려가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은 이 산이라면 우리는 좀 생각하는 게 산이라면 산신령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반대하는 뭔가 이렇게 좀 그 거룩하고 거기 안에 해치면 안 될 것 같고. 많은 우리 산에 뭐 논다면은 대한민국의 뭐 미신적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이. 그게 우리 생활에서 다 있는 게 아마 노도 편집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가 있죠. 교가 보면은 어떤 산에 전기를 받았단 말이 있어요. 생각이 나요. 네. 그렇죠. 대부분 있어요. 뭐 어떤 뒷동산에 있는 산 전기를 받아가서 뭐 어떻게 됐다. 네. 그게 바로 산신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산신령이 자고 있는데 감히 말이야 케이블카가 와서 깨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산신령이 보복하지 않을까. 근데 알프스가 얼마나 그렇게 유명한 산인데 왜 거기는 그 케이블카가 500개나 있는데도 반대가 없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잘 살게 되잖아요. 그 지역면이 그걸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살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다르네요. 너무 달라요. 네. 우리는 아직도 샤머니즘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것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역은 그는 자산, 대표하는 자산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자연을 그대로 놔두는 것만이 최고의 어떤 보존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왜요. 근데 자연은 이게 인간에 맞게 개발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개발하고 또 가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그냥 자연 상태로 이렇게 놔두는 것이 가장 그 자연을 보존하는 방법인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연 훼손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연 훼손이 대표적인 것이 도시예요. 도시는 자연 훼손을 해야지 도시가 생성이 된다고요.
전부 도시에 잘 살고 있어요. 보면은 도시의 생활을 인조하고 즐기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거기서 문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도시에서 살면서 지방에 있는 많은 우리의 관광 자원들, 환경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유를 주자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 듣다가 미국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원장님 그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는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트럼프를 좀 긴 역사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0세기는 일종 이데올로기의 경쟁 시대였어요. 소위 말해서 좌파와 우파. 좌파는 이제 막시즘이죠, 그죠? 그러니까 막시즘의 그 큰 진영 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고 우파 진영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 경쟁하고 이렇게 해서 좌파 진영은 스스로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대표적인 우리 우파의 정치인 스타가 레이건하고 대처인데요. 그때의 우파 진영을 자유 진영을 지킨 거는 좌파라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하나의 실체가 있어요. 소련이라는 실체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막시즘이 나름대로 이 방향을 바꿨어요. 그게 문화 막시즘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젠다 뭐 이런 뭐 이상한 일 일어나는 거 많잖아요. 이게 미국 사회를 완전히 흔들어 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으로 또 서포트해주는 그래서 뭐 게이, 레즈비언 부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인 부부가 가지는 그 혜택을 전부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양성화시키고 말이죠. 이제 엉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군대까지 그런 영향력이 들어갔잖아요. 군대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군대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미국이 망가진 거예요. 문화 막시즘이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좌파들의 나름대로 이제 이런 역사를 보면은 철저한 반성에 해가지고 소련 무너지고 동국권 무너지고 보고 이제 갈 수가 없다. 이제 이 마르크스의 막시즘의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문화다. 결국 사람의 머리를 지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자유진영의 역사를 보면 서구 문명이에요. 서구 문명의 틀을 흔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가지고 있는 우리 남녀 문제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서포트 해주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이제 쭉 나오면서 미국 사회가 그렇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때 나타난 게 트럼프예요. 트럼프의 역사적 의미를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PC주의의 큰 흐름을 깨뜨린 사람. 트럼프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미국 국민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압도적인 차이로 트럼프가 되었어요. 미국 사람들도 정상적인 미국인들은 그걸 부글부글 느끼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뽑았는데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망가진 미국을 나름대로 기간 내에 바꾸려고 하면은 상당하게 속도를 내야 된다고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언론에 비추었을 때는 굉장히 뭐 깡패 이미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트럼프를 제대로 평가하려면은 앞으로 뭐 20-30년 후에 전 세계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자유진영 중심으로 안정이 되고 나면은 트럼프는 굉장히 위대한 정치인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레이건 못지않게 위대한 그렇죠. 정치인이 될 것이다. 레이건은 눈에 보이는 적을 하고 싸웠는데 트럼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부의 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힘들죠. 레이건보다 더 힘들어요. 트럼프가 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하는 행동에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원장님 시간 되시면 뭐 이런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재정과 자유분권 이거 말고도 보니까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